살인 바이러스 하타나카 마사카즈. 순식간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공포의 출혈열 바이러스 마르코스 마르부르크 에볼라 나사 소아마비 폴리오는 신경세포의 폴리오 바이러스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마비 증세가 나타나면 평생 운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1950년대에 소아마비에 대한 백성이 완성되었다. 요나스 솔크 1914년부터 95년 포르말린을 이용해서 감염력을 없앤 바이러스를 사용하여서 세계 최초로 백신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감염력을 제대로 없애지 못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오히려 소아마비에 걸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 후 개량을 통해서 이러한 비극은 피할 수 있었지만 엘버트 세이빈이 만든 1906년부터 94년 생백신이 효과도 좋고 안정성도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생백신만이 사용되고 있다. 생백신. 이 생백신이 세이빈이 독을 약화시킨 폴리오 바이러스를 원료로 설탕이 들어간 시럽과 혼합해 유아기와 소아기 두 차례 투여한다. 일본에서는 야생 폴리오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폴리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 야생 폴리오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방에서는 여러 차례 백신을 투여해야 한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에서는 야생 폴리오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한편 생백신은 400만 명에 1명꼴로 척수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생겨서 앞으로는 불활화 처리를 한 백신을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백일해와 디프테리아, 파상풍요 3종 혼합 백신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불활화 소아마비 백신을 더한 4종 혼합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독일에서 발생한 이상한 사건 마르부르크 출혈열. 지금도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 때는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의 신장세포를 사용한다. 불활화 백신에는 배양세포를 사용하지만 생백신을 만들 때는 신장에서 세포를 떼내어야 한다. 그런데 1967년 독일의 마르부르크라는 마을에서 이 작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는 아프리카에서 직접 수입되고 있었고 이 신장을 적절하는 작업을 하던 사람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사망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병을 마르부르크 출혈열 또는 마르부르크라고 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된 결과 마르부르크 출혈열은 아프리카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치사율이 50%가 넘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5년에는 앙골라에서 132명이 마르부르크 출혈로 사망했다. 발열과 출혈을 반복하는 것이 마르부르크 출혈열의 증상이다. 함부로 마르부르크 출혈열 치사율이 위험하다. 매개체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야생박쥐 일종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는 소아마비 백신 제조에 사용하는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의 수출입이 금지되어서 자가번식 시킨 원숭이를 이용하고 있다. 몸속에서 출혈을 일으키며 결국 죽음에 이른다. 에볼라 출혈열. 마르부르크 출혈열 같은 무서운 병으로 에볼라 출혈열이 있다. 1976년에 아프리카의 에볼라 강 주변에서 처음 보고된 병으로 몸속에서 출혈을 일으킨다.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서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단형은 치사율이 53%, 자이리형은 치사율이 무려 88%에 이른다. 최근에는 2007년에 콩고 공화국에서 170명이 에볼라 출혈열로 사망했다. 환자가 흘린 피가 달라붙어 병이 전염되는 경우도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 자연 숙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큰 박쥐가 자연 숙주임이 밝혀졌다.
마르부르크 출혈열이나 에볼라 출혈열에 걸린 환자를 간호할 때는 이들을 격리시키고 가장 높은 단계의 방어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박쥐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이런 위험성이 있는가 봅니다. 마르부르크 바이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는 둘 다 필로 바이러스과에 속한다. 바이러스를 전자신명으로 보면 필라멘트, 섬유처럼 보인다고 해서 필로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일본에서 미국에서 귀국한 사람이 에볼라 출혈로 진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다행히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지 않아서 무사히 퇴원했다. 이 병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전염될수록 병원성이 약해진다. 물론 그렇다 해도 무슨 병이면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겼나요? 감염된 온몸에 피가 나온다. 서아프리카에서는 매년 5,000명이 사망한다. 라사열. 아프리카. 1976년에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있는 라사 마을에서 원인 불명의 출혈열이 발생했다. 라사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라사열, 이 인간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고열과 설사, 온몸의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20에서 44%, 무서운 병으로 환자를 수용한 병원에서는 감염이 일어나 큰 소동이 벌어졌다. 라사열은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그리고 나이지리아 일부 지역에 토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도 서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병이 감염된 사람 중에서 80%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잠복간염. 증상이 나타날 때면은 이미 병이 심각해진 상태로 바이러스가 간장과 비장, 신장, 복수의 장기를 손상시킨다. 잠복기는 6일에서 21일 정도다. 중증의 경우에 얼굴이 붓고 흉곽에 물이 차며 입과 코, 질, 소화기에서 피가 나오고 혈압이 떨어지며 말기가 되면 쇼크와 경련, 진전, 방향, 감각 장애, 혼수 상태 등이 찾아온다. 연구에 따르면 매년 서아프리카에서 30에서 50만에 이르는 라사열 환자가 발생하며 그 중에서 5,000명이 사망한다. 사망에 이르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증세가 나타난 14일 이내다. 임신 후기에 감염되면 특히 위험한데 임신 3기에 감염된 환자 중에서 80%는 산모나 태아 혹은 양쪽 모두가 사망했다. 현재 라사열은 다 유방지라고 부르는 쥐가 자연 숙주라는 사실과 라사 바이러스가 아레나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레나는 라틴어로 모래라는 뜻이다. 전자혁명으로 보이는 바이러스 입자가 마치 모래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아레나 바이러스라고 이름 불렀다. 이는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의 성분인 리소솜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살인 바이러스는 또 있다. 그 밖에 위험한 바이러스, 그 밖에도 라사 바이러스의 친척골되는 아레나 바이러스과의 혼인 출혈열 바이러스가 아르헨티나에서 마추프 바이러스가 볼리비아에서 구아노리토 바이러스가 베네수엘라에서 발견되는 등 위험한 바이러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모두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되었으며 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아르헨티나 출혈열은 1957년에, 볼리비아 출혈열은 1959년에 유행을 했다. 서아프리카에서 매년 5,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라사열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다. 1998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일본 내염과는 다른 새로운 내염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니파 바이러스가 부르는 새로운 파라믹소 바이러스. 박쥐가 자연 숙주이며 돼지에게 폐렴을 일으킨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돼지 100만 마리가 폐쇄되었다. 돼지로부터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 뇌염을 발생시키는데 치사율이 40%에 이른다. 최근에는 방글라데시에서 2003년에 17명이 감염되어 8명이 사망했으며 2004년에는 53명이 감염되어 36명이 사망, 2005년에는 32명이 감염되어 12명이 사망했다. 돼지로부터 인간으로 전염되어 이렇게 치사율이 40%.
이처럼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새로이 발견된 병을 신흥 감염증, 신흥 바이러스라고 한다. 무제한적인 개발로 미지의 바이러스와 접촉하다. 오사카역 근처를 우메다라고 부르는데 1950년대에 이 우메다열이라고 불리는 유행이었다. 신증후성 출혈열, 한타 바이러스, 뉴한타 바이러스 뭐 이런 것이 전자협력으로 본 뉴한타 바이러스. 미지의 바이러스와 접촉하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인간이 정글을 마구 개발하면서 새로운 병원체 바이러스와 만나게 되어진다. 1.3 7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신형 폐렴 사스. 전자혁명에서 본 사스. 전 세계에서 775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사스를 해도 군요. 2003년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는 베트남, 하노이, 중국의 홍콩에서 신형 폐렴이 발생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두 병의 관련성을 알지 못했지만 얼마 후에 그 병의 원인이 홍콩임이 밝혀졌다. 중국 광저우에서 친척의 결혼식 때문에 홍콩을 찾아온 한 의사가 이 신형 폐렴에 걸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 환자가 접촉한 호텔과 병원에서 같은 신형 폐렴 환자가 나왔다. 사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 조직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비정상 비흡세포가 비정상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홍콩이 묶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이동했다. 그들은 하노이,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독일, 프랑크푸르트, 타이완 등으로 날아갔으며 이로써 신형 감염은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다. 물론 이 신형 폐렴이 가장 유행한 곳은 중국이었다. 베이징에서는 당초 유행을 부정했지만 2003년 4월이 되자 신형 폐렴이 대유행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슈퍼 전파자가 각국에서 요즘은 만나고 미팅하고 이러다 보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슈퍼 전파자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전염시키는 전염력이 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세계적으로 사스가 유행한 지역을 살펴보면 이 슈퍼 보균자로 말미암아 유행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형 폐렴은 비말 감염을 통해서 전염된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침이 기침과 함께 나와서 퍼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사스의 대유행은 2003년 7월에 간신히 진정되었지만 그때까지 8,000명이 감염되었으며 이 중에서 775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사스 병원체는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혁명을 보는 왕관처럼 생겼다. 일반적으로 별다른 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사스는 예외적으로 심한 폐렴을 일으킨다. 사스 병원체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했을까?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중국에 있는 흰코사향 고양이라는 사형 고양이의 일종이 보유한 바이러스라는 것이다. 사스를 일으키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와 외관이나 유전자가 닮았기 때문에 흰코사향 고양이에서 전염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후에 특별히 다른 설이 나오진 않았다. 설이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또 거듭해서 나오는데 간박쥐, 매개체가 간박쥐, 흰코 사형 원숭이는 자연숙주가 아니었던 것이다. 종류는 다르지만 에볼라 출혈열의 병원체도 큰 박쥐가 자연숙주라는 것이 밝혀졌다. 마르부르크 출혈열 병원체도 아마 박쥐의 몸에서 기생하는 바이러스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박쥐는 포유류의 일종으로 쥐보다도 훨씬 수명이 길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오랫동안 박쥐의 몸속에 산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박쥐를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포획한 박쥐에게서 에볼라 출혈열이나 마르부르크 출혈열이 사람에게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사스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사스의 숙주는 박치. 관박치.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불치병 에이즈. 에이즈가 최초로 보고된 때는 1981년 6월이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UCLA 마이클 고트리브 박사가 발표했다. CDC에서 매주 발표하는 병에 관한 주보에 이 페이지에 나타나 로스앤젤레스의 칼리니 베일럼 환자가 5명이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동성애자 5명이 첫 에이즈 보고될 환자로 나타났다. 동성애자들을 통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칼리니 베일럼은 진균에 감염되어서 생기는 폐렴으로 매우 보기 드문 병이다. 병형 면역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가지 기묘한 병으로 카포지 6종이 있다. 중동 출신자가 드물게 발견되는 병인데 갑자기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이 병이 많이 발생했다. 카포지 6종은 피부 내부에 생기며 혈관이 많아서 자주 색으로 보이는 종양이다. 제일 먼저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한 항공회사의 여객기 승무원이었다. CDC는 이 에이즈 승무원이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승무원은 전보저뜨기로 전 세계를 비행했는데 매우 잘생긴 동성애자여서 동성애자들 사이에 유명한 남성이었다. CDC는 에이즈를 확산시킨 장군이 아닐까 하는 점에서 그를 에이즈의 영호 환자라고 불렀다. 공식적으로 에이즈라는 병명이 붙은 시기는 1982년 CDC가 명명했다. 에이즈는 Acquired Immunodeficiency 신드롬으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뜻이다. 그 후에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들만의 병이 아님이 밝혀졌다. 대서양의 섬나라인 IT에 수많은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으며 그 중에는 여성 에이즈 환자도 있었다. 게다가 혈우병 환자에게서도 에이즈가 발병했다. 동성애자를 뜻하는 호모섹슈얼의 IT와 해시시, 혈우병이라는 4개와 관련된 사람에게 에이즈가 생긴다고 해서 4H의 병이라고 불렀다.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평소에는 걸리지 않는 병에 걸린다. 에이즈는 기본적으로 면역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게 되는 병이다. 그래서 기회 감염이 일어난다. 기회 감염. 평소에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이 병원체가 되어서 생기는 감염증이다. 칼리니 베일럼도 그 중에 하나이다. 몸속에 살고는 있지만 평소에는 아무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도 에이즈에 걸리면 병을 일으킨다. 또는 치료되었던 궤력근이 다시 증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모두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면역 기능을 방해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HIV라고 부르는 레트로바이러스 역전사의 효소를 지닌 RNA 바이러스였다. 동성연애자, IT, 혈우병, 해시시, 조사, 기회감염, 면역에는 기회감염, 면역이 떨어지면 걸린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HIV 1980년 3년경에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경쟁적으로 에이즈 병원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개종에는 병원체가 없는 동성애자 특유의 병이다. 정자의 자기 면역이다라는 설도 유력했다. 또 1980년에 발견된 성인 T세포 백혈병 림프종의 병원 바이러스인
HTLV 인간 T세포 백혈병 바이러스가 에이즈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적도 있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런 에섹스와 로버트 갤러가 이러한 연구 발표를 했다. 거대 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의 현미경 사진에는 이렇게 에이즈 환자의 폐가 거대 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습이다. 평소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기회 감염을 일으킨다. 면역이 떨어지면 그런 상황에서 1983년 5월에 프랑스 바스텔르 연구소에 릭 몽타니에가 파리의 한 에이즈 환자 경부 림프샘에서 배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미국의 과학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몽타니에는 림프절에서 채취한 바이러스라는 데서 LAV라는 이름을 붙였다. 몽타니에는 이 연구에 대한 공로로 공동 연구자인 프랑스와 파리의 신우 씨와 함께 2008년 노벨 생약의학상을 수상했다. LAV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레트로바이러스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전사와 DNA, RNA, 역전사, RNA에서 DNA 이렇게 DNA에서 RNA를 만드는 것이 전사, RNA에서 DNA를 만드는 것이 역전사. 역전사를 하기 위해서는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레트로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다.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RNA가 DNA를 말하는 건 이제 힘을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진다라고. 바이러스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역전사 효소를 지닌 RNA 바이러스다. 역전사 효소는 RNA에서 역으로 DNA를 만드는 효소를 가리킨다. 전사는 DNA에서 RNA를 만드는 과정을 뜻하는 말이다. DNA에서 RNA를 만들고 하면은 DNA가 불량할 때만 생기지만 역전사로 말하면은 건강한 DNA도 이 역전사 RNA가 망가뜨릴 수 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네요. 레트로바이러스는 유전자로서 RNA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에 들어가면 역전사 효소가 RNA의 유전 정보를 DNA로 전사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 DNA는 세포의 DNA 속에 삽입된다. 이 바이러스 DNA를 프로바이러스라고 부른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이 프로바이러스에서 RNA 바이러스를 생산한다. 무서운 바이러스 DNA의 활동, 세포의 DNA, 바이러스의 DNA. 에이즈 바이러스 발견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릭 몽타니에가 발견한 레트로바이러스인 LAV가 에이즈 병원체라는 사실은 발표 당시에는 그다지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NIH의 로버트 갤러는 당시 HTLV를 에이즈의 병원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몽타니에의 발견을 미심쩍게 바라봤다. 그래서 몽타니에는 LAV를 갤러의 연구실로 보내어서 검토해 보도록 부탁했는데 이를 받아본 갤러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가 없지만 자신들이 수집한 에이즈 샘플과 섞어서 연구를 했다. 그리고 1984년에 연구실에서 에이즈 병원체 유전자의 연구 배열이 발표되었다. 특히 몽타니에와 갤러의 연기 배열은 거의 일치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제이 레비가 독자적으로 분리한 에이즈 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이기는 했지만 몽타니에의 바이러스와 조금 달랐다. 이를 통해 갤러가 분리했다고 주장한 바이러스가 몽타니에가 보낸 바이러스와 같은 것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특허권을 포함한 몽타니에와 갤러의 분쟁은 훗날까지 계속되었는데 결국에는 당시 프랑스의 시라크 총리와 미국 레인건 대통령의 손에 정치적으로 결말이 났다. 바이러스는 몽타니에가 발견했지만 바이러스 항원
이렇게. 그래서 항원의 대량 생산에는 갤러가 공간 해석을 인정하고 특허를 반반씩 소유하며 소유기는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것이다. 1986년에는 LAV, HLV3, ARV, GRIV 등 각 연구실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던 에이즈 병원체의 이름을 HIV, 즉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통일하게 되었다. HIV. 안으로 쑥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DNA가 역전사가 생긴다. HIV의 구조와 세포에 감염되는 원리는 HIV는 지름이 100나노미터의 구형으로 프로바이러스 바이러스의 표면은 당단백질 ENV로 나누는 GAG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또 효소 단백질로 역전사 효소가 바이러스의 내부에 들어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중심에는 유전자의 RNA가 GAG 단백질에 둘러싸여 있다. HIV가 세포에 감염되면 흐름을 설명하면 이렇다. HIV는 먼저 표적이 된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바이러스의 외피인 ENV를 표적으로 삼은 세포의 세포막 표면에 붙인다. 이어서 GAG 단백질에 둘러싸인 바이러스 유전자 RNA가 세포 내부로 침입한다. 그리고 세포질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역전사 효소가 활동을 시작해 바이러스 RNA는 바이러스 DNA로 역전사가 된다. 역전사된 바이러스 DNA는 세포질에서 세포핵으로 운반된다. 그리고 핵을 구성하는 세포 DNA에 바이러스 DNA가 삽입되어 프로바이러스가 된다. 프로바이러스는 새로운 자손 바이러스를 생산하며 자손 바이러스는 세포막 표면에 발화하듯이 방출된다. 이렇게 해서 방출된 새로운 바이러스는 다시 근처에 있는 표적 세포에 잇따라 감염을 계속한다. HIV의 표적이 되는 바이러스는 정해져 있다. 앞에서 표적 세포라는 말을 쓴 것은 HIV가 주위에 있는 아무 세포에나 감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HIV의 ENV를 열쇠에 비유하면 여기에 맞는 열쇠 구멍에 해당하는 세포막의 단백질을 지닌 세포만이 감염된다. 열쇠 구멍이 되는 것은 두 가지. CD4 항원과 케모카인 수용체 둘 다 특별한 면역과 관계된 세포에 출현한다. 이것은 매크로파지 일종의 T세포이다. 양쪽 모두 몸이 바이러스 등의 외적과 싸울 때 도움이 되는 세포다. T세포라는 것은 몸의 가슴샘이라는 장기에서 생기는 세포다. 그 중에서 CD4 양성인 T세포가 HIV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행위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될 때 표적이 되는 것은 점막이 있는 매크로파지다. 수혈 등으로 감염되었을 때는 CD4 양성인 T세포도 표적이 된다. HIV에는 특히 매크로파지를 표적으로 삼는 바이러스와 CD4 양성인 T세포를 주로 표적으로 삼는 바이러스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둘이 혼합되어 있다. 매크로파지와 T세포에는 각각 케모카인 수용체가 발현되어 있으며 여기에 CD4 항원이 합쳐져 열쇠 구멍을 구성한다. 케모카인 수용체는 면역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로 케모카인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그 세포가 필요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한다. 케모카인은 면역세포의 이동과 관계가 있는 단백질이다. 전 세계에서
에이즈 백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ENB, HIV는 비로소 열쇠 구멍에 있는 세포에 감염할 수 있다. 그러므로 ENV를 항원으로 백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에이즈 백신의 연구가 개발되었다. 백신은 바이러스 표면에 있으면서 세포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항원으로 사용한다. 백신을 사람에게 투여하면 그 단백질에 항체가 생기며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항체가 결합해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백신 제조법으로 인플루엔자의 경우에 이렇게 만든 백신이 멋지게 성공을 거두었다. 인플루엔자의 매크로파지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에이즈에는 이런 방식으로 만든 백신이 성공하지 못했다. HIV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 ENV가 몸속에서 엄청난 속도로 변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이는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변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백신으로 사용한 ENV와는 또 아미노산이 다른 HIV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백신의 원리는 사용한 항원에 대해서 몸이 항체를 만들도록 그 항원,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백신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인플루엔자는 되는데, 에이즈는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빨리 변하니까요. 그런데 ENV 항원이 바뀌면 항체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HIV에 ENV 항원이 백신에 사용된 ENV 항체와 다르면 항체가 기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항체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세포 속에 침입해 증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백신이 듣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진화를 계속하는 에이즈 치료법은 역전사 효소 저해제, AIDS 예방이라는 면에서 백신이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치료법에서는 커다란 진보가 있었다. 바로 HIV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방법이다. 제일 처음 개발된 것은 HIV의 역전사 효소 저해제이다. 역전사 효소가 활동을 하지 못하면 새로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표적이 되는 면역계 세포도 정상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에이즈는 면역세포가 공격을 당해서 줄어들며 따라서 면역 기능을 유지하지 못해서 면역 결핍 상태에 빠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큰 효과가 있다. 1996년까지 여러 가지 역전사 효소 저해제가 개발되었다. 역전사는 RNA를 바탕으로 DNA를 만드는 것인데 DNA의 소재는 4가지 염기, 즉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4가지와 비슷하지만 다른 염기를 지닌 약을 합성하는 것이다. 역전사 효소는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약을 DNA라고 오인해서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DNA는 바이러스 DNA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10여 가지의 역전사 효소 저해제가 개발되었다. 그 중에서도 뉴클레오시드라 부르는 핵산과 비슷한 화합물과 그 밖의 비뉴클레오시드 화합물이 있다. 여기에서 개발된 것은 프로테아제 저해제 있다.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분해 효소이다. 이 프로테아제는 바이러스의 중요한 구성 성분인 GAG 단백질을 그 전구체에서 정확히 이 소재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로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다.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테아제 활동하지 못하면 전염력이 있는 바이러스를 만들지 못한다. 미국과 유럽은 1990년도부터 프로테아제 저해제를 활발하게 연구해 몇 종류의 실용성 있는 약을 개발했다.